막다른 골목의 여자, 오사와 아리마사. 가게 안은 조용하다. 유선방송의 음악도 끝나고 밖에 간판 등도 꺼졌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두꺼운 잔을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긴장해서인지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인지 마치 연한 커피가 아니라 니트로글리세린이라도 마신 듯한 행동이었다. 초보 셀러리맨들이 즐겨 입는 감색 쓰리피스에 빳빳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의 새하얀 깃과 빨간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모습. 그러나 결코 초보 셀러리맨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뒤로 빗어넘긴 머리, 천장에 설치된 전등 빛을 아련히 반사하는 금태 안경, 얇은 입술은 그 남자의 분위기를 결정짓고 있었다. 몸을 조금 움직이니 사내가 앉아있는 둥근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때 카운터 안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자그마한 소리를 내며 끓고 있던 레인지의 파란 불이 꺼졌다. 키가 크고 피부색이 거무스름한 음침한 표정의 사내가 카운터 안에서 일어섰다. 밸브가 뻑뻑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청바지 위에 둘렀던 앞치마를 벗었다. 이건 그냥 둘 거야? 카운터에 있던 사내가 자기가 마신 잔을 가리켰다. 괜찮아, 내일 씻지 뭐. 키 큰 사내는 카운터 끝을 올려서 열며 대답했다. 앉아있던 사내는 그 찻잔으로 시선을 던졌다. 지금까지 자기가 마시고 있던 하얀색 커피잔이 갑자기 변색이라도 되었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씻어놔. 카운터를 나오고 있던 사내가 뒤돌아보았다. 씻어놔. 신경 쓰여. 난 이런 걸 못 보는 성미야. 그는 의아스럽다는 듯이 양복 차림의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곧 조그맣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안으로 되돌아갔다. 털이 숭숭한 긴 손이 카운터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였고 찻잔은 사라졌다. 물이 차가워. 그다지 신경에 거슬리지는 않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재빨리 잔과 접시를 씻어 펴놓은 행주 위에 올려놓았다. 헤드라이트가 창문 블라인드 틈새로 비쳐 들어왔다.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나고 문 여닫는 소리가 이어졌다. 곧 기어를 넣는 소리, 그리고 사라졌다. 카운터 위에 조명 스위치는 벌써 내렸고 하루 동안의 이야기와 사연을 쌓아는 어둠을 뒤로하고 두 사내는 나란히 앉았다. 언제야? 청바지의 사내는 왼손을 내밀어 벽 쪽에 쌓아둔 플라스틱 재떨이들 중에 하나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빠를수록 좋아. 될 수 있으면 오늘 밤. 오늘 밤? 미간을 찌푸리며 입에 문 담배에 성냥불을 붙였다. 거의 눈꺼풀을 감은 듯한, 잠이 오는 듯한 눈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침까지는 5시간밖에 없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서둘러 자네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셔. 찍혔군. 그런 셈이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혼자 사는 여자야. 준비는? 거의 해놓았어. 내 차를 써. 가게 앞에 세워두었어. 조수석에 지도와 주소를 적은 종이가 있어. 거기로 가면 그 여자가 있어. 간단하군. 연기를 내뿜으며 청바지 차림의 사내가 대답했다. 달가워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옆에 사내는 깊숙이 내려앉았다. 쿠션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차는 버려도 돼. 지문과 지도, 메모는 남기지 마. 알고 있어. 그 밖에는? 재를 털고 담배의 불이 붙은 부분을 홀린 것처럼 바라보며 물었다. 짙은 감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맨 사내는 담배 피우고 싶은 걸 참고 있는 듯 했다. 퍼져가는 연기 사이로 초조하게 눈을 피하며 말했다. 조건이 하나, 아니 둘이 있어. 응?
총은 사용하지 마. 짧게 끊어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져. 죽인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여자는 그럴 셈으로 널 기다리고 있어. 담배를 비벼 끈 사내의 입가에서 음침하고 비꼬는 듯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죽으려고? 아니야, 안기려고. 그런 여자야. 그 밖에는 없나? 조건은? 없어. 선생님의 지명이고 조건이야. 못을 박았다. 그래, 돈은 언제나처럼 지급하며 금액은 먼저와 같아. 이번 일은 먼저보다는 즐거울 거다. 무관심한 표정으로 시선을 앞쪽에만 두고 있던 청바지의 사내는 그때 처음으로 옆에 앉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어떨지 해봐야 알겠어. 멍청이 일어나며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전화가 가볍게 메마른 소리를 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수화기를 들었다. 네,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가늘고 깊은 음색을 띤 목소리였다. 그 남자가 받아들였어. 지금부터 그쪽으로 갈 거야.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네, 전화는 끊어졌다. 뚜뚜거리는 차가운 단소금. 여자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불을 밝히지 않아도 여자는 자기가 사는 집의 어느 방 어디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여자가 일어나 문을 마주하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 방 중앙에는 더블 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을 것이다. 침대에 걸터 앉은 여자는 매트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다. 마크 로스라는 이름의 소형 프랑스제 권총이었다. 22구경.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여자의 손은 불빛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탄창을 뽑고 장탄을 확인했다. 다시 탄창을 제자리에 놓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침대 주위를 천천히 더듬었다. 권총이 있는 곳을 그 손에 기억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집은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있었다. 겨우 30km 달린 것만으로 주위의 경치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의 막다른 곳에 세워진 집. 주위는 잡목림과 방치된 논, 잡초가 무성이 자란 평탄한 지대였다. 헤드라이트 이외에는 불빛이 없었다. 나무 전신주가 푸른 어둠을 배경으로 거뭇거뭇하게 떠올랐다. 작은 나방이 빗줄기 사이를 날고 있었다. 사내가 라이트를 끄고 키를 돌리자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벌레 소리가 밤의 기운과 함께 창으로 흘러들어왔다. 길은 그 집에서 끝이었다. 그곳 주인에게 볼 일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 오지 않을 것이다. 사내는 아래는 청바지, 위는 두터운 셔츠에 감색 스윙탑을 입고 있었다. 양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스윙탑의 주머니 안에는 가늘지만 날카로운 바늘이 들어있었다. 되도록 다른 도구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사내는 생각하고 있었다. 뭔가 그 집에 있는 것으로 칼 아니면 스카프라도 좋을 것 같았다. 차에 앉아서 잠시 기다렸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을 기다린 것은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내는 차에서 내려 문도 잠그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비포장도로는 질퍽거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부츠의 뒤꿈치를 들며 걸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목조 단층 집이었다. 하얗게 칠한 창문의 색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것은 사나운 세월을 말하고 있었다. 동그란 초인종이 문 옆에 내려와 있었다. 사내는 창 앞에 잠시 멈추어 그것을 눌렀다. 맑은 밤 공기와 보름이 다가오는 달이 남자의 시야를 도와주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낡은 현관의 등이 켜지며
노란 빛을 발했다. 사내가 그 빛을 올려다보니 어항처럼 생긴 전등 시욱의 바닥에 첩첩이 쌓인 벌레의 주검들이 검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자물쇠 여는 소리가 문 안쪽에서 났다. 누구시죠? 선생님께서. 사내가 대답했다.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긴 머리를 양 어깨에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다. 얇은 천으로 만든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다. 같은 천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성맞춤이다. 저걸 사용하자. 사내는 생각했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얼굴이 사내의 턱에 닿았다. 보기 싫지 않았다. 오히려 미인 축에 들 정도였다. 그러나 나이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26, 27, 아니면 30이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집 안은 상당히 어두웠다. 들어와요.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다. 스탠드가 하나 켜져 있는 거실이었다. 털이 빠진 양탄자 위에 낡았지만 값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 쪽에는 오래된 옷장이 있고 커다란 프랑스 인형 2개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소파와 세련된 테이블 사이라야 몸을 틀어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다. 여자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얹고 좁은 틈으로 들어가 한쪽 발은 그곳에, 다른 한쪽 발은 몸 밑에 구부려 넣듯이 하고 앉았다. 앉아요. 사내를 보지 않고 여자가 말했다. 사내는 여자의 시선을 따라갔다. 프랑스 인형. 사내가 맞은편에 앉아 소파 가죽이 소리를 내며 가라앉았다.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 머리가 늘어져 어두운 스탠드의 불빛으로는 표정을 읽을 수 없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입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코는 뾰족하고 보기 좋았다. 여자가 입을 열자 하얀 치아가 가지런히 나타났다.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을 안으라고. 그래요. 여자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혼혈일지도 모르겠다고 사내는 생각했다. 피부가 투명하니 곱다. 눈꼬리가 올라간 큰 눈은 지금까지 그녀가 보고 있던 프랑스 인형 같았다. 술 드실래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쓸어 올리며 여자가 물었다. 잘생긴 귀가 드러나자 향수 냄새가 났다. 아니, 라고 말하려는 사내의 마음을 그 향기가 붙잡았다. 마시지, 라는 말을 사내는 간신히 삼켰다. 아니, 괜찮아. 사내가 대답하자 여자는 사내가 앉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상해요. 우리 집에 오는 남자분들은 술이 마시고 싶지 않나 봐. 억양 없는 어조에는 미미한 야유가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몇 명 왔었나? 사내는 어색한 질문을 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손댄 사람과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기회를 잡기 위해, 죽일 기회. 태연스런 얼굴로 상대의 방에 들어가기 위한 구실이다. 그건 모두가 거짓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거짓 메시지의 전달이고 절대 치러지지 않을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남자는 칼을 휘두르고 창밖으로 칼을 버리고 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남자는 품에 안을 여자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죽이는 쪽과 죽임을 당하는 쪽이기 이전에 안는 쪽과 안기는 쪽인 것이다. 그것이 사내를 편하게 해주었다. 글쎄, 몇 명일까요? 사이를 두고 여자가 대답했다. 접대부. 사내의 머리에 그런 생각이 스쳤다. 아마도 선생님으로 불리는 거물이 거느리는 그룹에서 몸으로 접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가 불필요해졌고 살아있으면 곤란한 일이 생겼던 것일 게다. 죽이기 전에 안아야만 한다. 그 의뢰에는 이상 야릇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깊이 생각한다 해도
죽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죽일 상대에게 흥미를 가지면 실패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사내는 침묵했다. 여자는 다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이윽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침실은 저쪽이에요.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자는 왼손으로 등받이를 쓰다듬으며 사내에게 등을 보였다. 취했나? 하고 사내는 생각했다. 그 방문까지 가는 발걸음이 두세 발 불안하게 보였던 것이다. 문은 사내의 문 앞에서 닫혔다. 남자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여자가 남긴 향기가 잔잔히 감돌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문 저쪽에서 들렸다. 사내는 장갑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열린 문 틈새로 비치는 방 안에는 침대가 있고 담요를 덮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벗어던진 원피스 슬립이 침대 옆에 있었다. 보다 진한 향기가 사내에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주세요. 불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전 좋아요. 침대 옆에 스탠드가 있었다. 그 외에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방이었다. 옷걸이도 테이블도 여자의 침실다운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내가 문을 닫자 방 안은 깜깜해졌다. 거기서 옷을 벗고 이쪽으로 와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으니 곧바로 와요. 사내는 몸을 구부려 천천히 부츠의 지퍼를 내렸다. 그것을 벗고 스윙탑 앞을 열었다. 행위가 끝나고 나면 저 스탠드불을 켜게 될 것이다. 옷을 입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 스카프를 여자가 두를 때 그것을 도와주면 되겠다. 사내가 생각했다. 사내는 완전히 벗고 어둠 속에 섰다. 두 걸음도 가기 전에 침대가 그의 다리에 닿았다. 여자가 담요를 걷어냈다. 여자의 몸은 뜨거웠다. 사내는 여자의 양손을 잡고 만세를 시키는 것처럼 벌렸다. 입술을 목에서부터 겨드랑이로 내렸다. 여자의 팔은 곱고 연약해 사내의 기분을 흥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반신을 밀착시키고 단단하게 솟아오른 유두를 머금자 여자는 코로 숨을 내뱉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관계하는 것은 도시에서 생활해온 사내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이 그를 거칠게 흥분시켰다. 생각대로 거칠게 하려는 욕구가 그의 하반신에 세찬 힘을 모았다. 그 힘은 조금 전까지 과묵했던 여자가 상대가 보이지 않는 침대 위에서는 매우 대담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인지도 몰랐다. 가쁜 숨이 때로는 높은 비명처럼 여자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사내가 등 뒤에서 행위를 시작했을 때 하반신을 눌러붙이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말했다. 부탁이에요. 그게 올 때는 아래에서 하게 해주어요. 사내는 아무 말 않고 여자의 엉덩이를 드러내렸다. 가는 다리를 잡고 힘껏 벌린 후 축축하고 깊은 그곳에 들이밀었다. 잠시의 휴식이 여자에게 보다 강한 흥분을 준 것 같았다. 피스톤 운동이 시작되고 남자는 도달했다. 스스로 택하여 시간을 끈 여정이었다. 그래서인지 만족감도 컸다. 호흡을 멈추고 있던 여자가 복부를 떨며 숨을 내쉬었다. 사내는 여자의 다리를 천천히 놓으며 그녀 위에 엎드렸다. 여자가 양손을 힘없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사내는 알았다. 그 후 여자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스스로의 암흑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남자에게는 느껴졌다. 그러나 오른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은 그의 얼굴, 관자놀이에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을 때였다. 사내의 의식은 거기서 끊어졌다. 두 발의 메마른 총성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무거워진 사내의 시체 밑에서 천천히 나왔다. 재빨리 옷을 걸치고 총을 왼손에 들고 침실에서 나왔다. 거실에 놓인 전화기 앞에 앉았다. 불빛이 없는 방 안에서 손가락이 3개의 버튼을 매만지며 눌렀다. 두 번째 신호음에서 상대가 받았다. 끝났어요. 여자가 말했다. 알았어. 처리할 사람을 보내지. 수화기를 내리고 여자는 일어섰다. 권총을 전화 옆에 두고 두 손을 뒤로 하고 머리를 젖혔다. 눈을 감은 여자가 욕실로 향하려고 걸음을 옮겼을 때 여자의 다리로 죽은 사내가 남긴 최후의 생명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버몬트의 달이 그날 밤 마지막 곡이었다. 여운을 남기고 건반에서 손을 뗀 남자가 가볍게 머리를 숙이자 객석에서 간간히 박수 소리가 났다. 스테이지로 향했던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베이스맨은 베이스를 짊어지고 드러머는 스틱만 손에 들고 작은 대기실로 갔다. 두 쌍의 아베크족과 한 사내만 남아있는 테이블에 웨이터가 마지막 영수증을 주러 갔다. 피아니스트는 작고 똥똥했다. 머리는 벗겨졌지만 그 익살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표정으로 빨간 천을 펴고 있었다. 돈벌이 도구인 건반 위에 그 긴 천을 펴고 뚜껑을 닫았다. 검은 작업복의 웨이터가 다가와 속삭였다. 피아니스트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갑자기 얼굴과 온몸에서 익살기가 흘렀다. 폐점까지의 30분간 그에게 술을 사겠다는 손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통한 몸을 퉁기듯이 그 손님의 자리로 향했다. 한 아베크족이 무거운 엉덩이를 들었다. 새벽 1시 30분. 드디어 여자가 마음을 정한 것이다. 40대 후반의 남자와 여자는 30대쯤으로 보이는 한 쌍이었다. 어둠 침침한 가게 안에 갈색 카펫 위에 동그란 빛이 내리쏘이고 있는 계산대 쪽으로 둘은 취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을 보고 있던 피아니스트는 조그맣게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다시 손님에게로 갔다. 피아니스트는 진한 감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단단히 메어진 빨간 넥타이를 바라보았다. 맛있는 건 좋지만 적당히 합시다. 머리에 바른 기름이 천장의 불빛에 빛났다. 피부가 훤히 비쳤다. 옆가름하였다. 어째서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없지? 피아니스트는 손님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는 자신의 글라스를 놓여있는 상대의 글라스에 가볍게 갖다 댔다. 안경 속의 눈에 비웃음이 감돌다가 사라졌다. 손님은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일이야, 급해. 글라스를 기울이고 있던 피아니스트는 이상히 여기며 손님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술을 좋아하고 말이 많아서 선생님 쪽 일에서는 제외된 게 아닌가요? 실수가 있었어. 자네에게 급히 부탁한다고 말씀하셔. 선생님께서?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지 않소. 나 같은 논팽이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커피집 사내나. 아참, 그놈은 어딘가로 없어졌지. 아직도 행방을 모르소? 손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디서 들었나? 뭘? 두 잔째 쭉 들이켜고 피아니스트는 되물었다. 그 이야기. 글쎄 어디였지? 어쨌든 선생님 쪽 사람이 이 동네에 많으니까 어떻게든 소문은 듣게 마련 아니요. 잘 들어. 오늘 밤 안으로야. 상대는 여자 하나. 조건이 2가지 있다. 어떤 조건? 3번째 따랐다. 질렸다는 듯 그걸 보고 있던 손님은 말했다. 총은 안 돼. 그건 염려 없소. 난 그 괴물 같은 걸 써본 일도 없소. 가장 입 다물고 들어. 죽이기 전에 여자를 안아. 살아있을 때. 알았지? 성폭행은 내 취향이 아닌데.
여자는 자네가 자기를 안아주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 피아니스트는 입을 다물었다. 손님이 거래액을 낮은 소리로 말하자 피아니스트의 입에서 가는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괜찮은 일이군. 정말 괜찮아. 단 오늘 밤이야. 장소는? 교회야. 택시는 곤란하니 내가 태워다 주지. 좋아? 오케이. 손님은 피아니스트의 대답을 듣고 계산을 하기 위해 웨이터를 불렀다. 기다리시오. 웨이터가 다가오자 피아니스트가 말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소개했으니 내가 사지. 거드름 피우는 손님의 눈에 이번에는 지워지지 않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여자는 인형 하나를 안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용법이 간단한 녹음기에서 낮게 속삭이듯 샹송이 흐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들었을까? 테이프가 늘어져 있어서 여가수의 노랫소리는 때로 남자 소리처럼 들렸다. 고개를 숙이고 프랑스 인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던 여자는 살짝 인형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지금 간다. 끝나면 현관의 불을 깜빡여라. 놈을 데리고 간 자가 대기하고 있을 게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을 하지 않았던 탓인지 쉰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화기를 올려놓고 여자는 침실로 갔다. 그곳에서 여자는 의식에 가까운 정확한 행동으로 총을 빼 확인했다. 무표정하게 이 일을 되풀이하는 여자는 공포심도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도쿄에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런 시골이 있구나.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돌려 지금까지 그를 태운 차가 달려온 길을 되돌아봤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시동을 끄더니 피아니스트 쪽을 보았다. 저 앞에 있는 집이야. 아침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어. 피아니스트는 운전석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계속 생각해봤는데 알 수가 없군. 왜일까? 뭐가? 남자는 천천히 되물었다. 총을 쓰지 말라는 건 이해가 가오. 나중이 귀찮으니까. 시체를 치우는 건 당신들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도 사실은 사인이 알려지니까. 게다가 여자이고. 하지만 안고 나서 죽이는 이유는 뭐요? 피아니스트가 말하자 남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피아니스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죽이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피아니스트는 당황한 듯이 대답했다. 그냥 왜 안아야만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요. 자네는 아까 좋은 일이라고 기뻐했잖아. 그건 그렇소. 하지만 어차피 죽일 여자라면 깨끗이 해치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일이 싫어진 건가? 남자의 어투에는 차갑고 질긴 울림이 있었다. 그렇진 않소. 좋아, 가르쳐주지. 여자는 우리, 즉 선생님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벽촌 구석진 곳에 살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친구분을 대접하기 위함이지. 그러나 조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취미에 맞지 않다고 하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죽이게 된 거고. 그러니 여자 쪽도 최근 그 기밀을 눈치채고 조심하고 있어. 비밀리에 경찰과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나 봐. 여자가 단순히 실종된 것뿐이라면 도리어 경찰에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정서, 될 수 있으면 정의 목마른 자살선에서 여자의 시체를 처리해야 해. 알겠지? 남자에게 안긴 흔적이 필요해. 그 흔적을 자네가 남기는 거야. 알겠소. 여자에게는 당신이 대접해야 할 손님이라고 말해두었어. 그러니까 잘 둘러대야 해. 외롭지 않을까? 이런 곳에 살면서. 피아니스트는 어깨를 움츠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대답 없는 대화에 길들여진 모양이었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방해물 없는 도로의 막다른 골목 끝집을 비추고 있었다. 빨리 가. 여자는 자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 늦어지면 의심받아. 너무 어둡지 않소? 이 어둠 속에서 여자 혼자서 무섭지 않을까? 피아니스트가 왼손으로 문을 열며 말했다. 크림색의 화려한 빨간 격자무늬가 들어간 재킷이 헤드라이트에 비추어졌다. 남자는 포장되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피아니스트가 현관에 도착하자 백미러를 손으로 퉁겼다. 툭 하는 소리가 차 안에 퍼지는 것과 노란색 현관 등이 켜진 것은 동시였다. 남자는 라이트의 스위치를 끄고 시트에 몸을 묻었다. 기다리셨나요? 여자가 문을 열자 피아니스트는 가볍게 인사하며 말했다. 마치 아는 사람의 집에 온 듯한 나긋한 말투였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차분히 말했다. 말에는 아무런 억양도 없었다. 신발은 벗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실례. 실내로 들어간 피아니스트는 안의 어둠에 어리둥절한 양 눈을 깜빡거렸다. 여자는 파랗고 옷자락이 긴 실내복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 벨트를 하고 있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아하게 보이는 허리로 여자는 낡은 소파에 앉았다. 작은 스탠드가 하나 켜져 있을 뿐인 방 안에서 그 실내복만 파랗게 번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하얀 얼굴을 살짝 숙였다. 피아니스트는 여자 맞은편에 앉으려고 했다. 그러나 테이블과 소파 사이가 너무 좁아 다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소파를 뒤로 옮기려 하자 달그락하는 소리가 났다. 왜 그래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아니, 이 방은 나 같은 돼지에게 너무 좁아요. 그래요.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좋다는 말투였다. 술 마실래요? 여자의 물음에 순간 멈칫하며 피아니스트는 맞은편을 보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자의 기분이 변할 것 같아 재빨리 말했다. 한잔 할까요? 무척 좋아합니다. 여자는 피곤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자에게 옆 얼굴을 보였다. 눈망울은 남자 뒤에 있는 옷장 위에 놓인 프랑스 인형에 가 있었다. 당신 뒤에 캐비닛이 있어요. 글라스도 그곳에. 어디? 힘이 드는 듯 피아니스트는 몸을 돌렸다. 여자 말대로 그곳에는 유리를 끼운 나지막한 캐비닛이 있었다. 그 안에는 방 안의 어둠 탓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짙은 녹색의 프로스티 병과 브랜디 잔 2개가 들어있었다. 병과 잔을 꺼내며 물었다. 당신은? 여자도 잠시 대답하는데 망설였다. 글쎄, 마실까요? 좋아. 피아니스트는 2개의 잔을 한 손에 쥐고 술을 따랐다. 그때만은 조용한 방 안에 옷자락 스치는 소리 이외의 소리가 났다. 코르크를 빼는 부드러운 소리, 글라스에 떨어지는 액체음, 그리고 유리가 깔린 테이블에 따각 하는 소리를 내며 글라스가 놓였다. 드시죠. 고마워요. 여자가 손을 테이블로 뻗었다. 벌어진 엄지와 검지 사이로 글라스를 쥐었다. 피아니스트는 글라스를 입술에 갖다 댄 채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은 술이군. 내가 항상 직장에서 마시는 술보다 훨씬 더 좋아. 직장? 턱에서 목덜미까지의 아름다운 선을 보인 후 여자는 두 손으로 글라스를 감싸며 물었다. 이런 거예요. 피아니스트는 공중에서 건반 두드리는 흉내를 냈다. 살랑살랑 똥똥한 체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긴 손이 움직였다. 뭐예요? 피아노요. 피아노를 치고 있죠. 때로는 손님의 요청에도 응하고. 여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느슨한 움직임에 향수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인데 비싼 거지요? 기분 좋게 피아니스트가 말했다. 코오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멋있죠. 한 번쯤은 당신과 같은 미인을 앞에 두고 연주하고 싶네요. 여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어딘가에 우아한 사악함이 숨겨져 있기도 했다. 언젠가 꼭 여자는 잔을 비우고서 말했다. 그렇군요. 언젠가 부탁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끄덕이자 여자는 일어섰다. 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침실은 저쪽이에요. 제가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자가 침실로 사라지자 피아니스트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온 현관문을 돌아보았다. 옷장 위에 놓여있는 프랑스 인형을 바라보았다. 생각에 잠긴 눈이었다. 흥에 겨운 기분은 가시고 폐점 가까운 시간에 무대 건반 위에 빨간 천을 펴고 있던 때의 엄숙한 얼굴로 되돌아갔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문 저편에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피아니스트는 일어나 프랑스 인형을 바라보았다.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가 났다. 피아니스트는 손을 들어 인형의 머리를 만졌다. 한아름이나 되는 큰 인형이었다. 무게도 있었다. 피아니스트의 입가에 웃음이 보였다. 껌껌하군요. 불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 피아니스트는 침실 입구에 서 있었다. 흘러들어오는 미미한 빛으로 큰 침대 위 담요 더미에 나와 있는 하얀 팔이 보였다. 스탠드가 찰칵 소리를 냈으나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나간 모양이군. 그러네요. 전 어두운 게 좋아요. 거기서 옷을 벗고 문을 닫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자가 조용히 답했다. 피아니스트는 이빨 사이로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고 한숨을 쉬었다. 입고 있던 것을 벗어던지고 뒤로 손을 뻗어 문이 닫힐 때까지 여자는 담요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찰칵하는 소리와 동시에 침실은 어둠에 파묻혔다. 여자가 가볍게 쉬는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가 담요를 젖히자 방 안에 향기가 진동했다. 피아니스트는 천천히 여자를 덮쳤다. 그는 살과 살이 닿아도 무게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묘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섬세한 손끝으로 여체의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오른손이 여자의 귀 뒤에서 목덜미에 걸쳐 가볍게 쓰다듬자 여자는 몸을 떨었다. 닭살이 어깨선에서 가슴에 걸쳐 돋아 있었다. 유두를 머금자 딱딱하게 심지 있는 돌기로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왼손을 여자의 오른다리로 뻗었다. 발가락 사이를 매만지자 여자는 무릎을 세우고 작은 소리를 내며 피아니스트의 하반신에 손을 뻗었다. 왼손으로 피아니스트의 몸을 안아 올리는 듯 하면서 오른손등을 그의 아랫배로 들이밀어 찾아왔다. 드디어 오른손은 목적물을 찾아내 힘주지 않고 살짝 거머쥐었다. 엄지는 그 끝부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피아니스트는 유두 끝 중심부를 가볍게 깨물었다. 여자는 등을 젖히며 소리를 토해냈다. 오른손은 여자의 왼쪽 몸의 곡선을 따라 내려왔다. 여자는 양 무릎을 세우고 있었다. 피아니스트를 쥔 여자의 오른손에 끌어당기려는 힘이 강해졌다. 받아들이려는 욕구가 나타난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오른손이 여자의 중심부를 어루만졌다. 가볍게 닿는 것만으로 여자는 다시 한번 등을 젖혔다.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베개에 파묻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볍게 건드릴 뿐인데 벌어진 곳으로 옮긴 피아니스트의 손끝은 젖어 있었다. 여자가 피아니스트의 몸에서 오른손을 놓음과 동시에 피아니스트는 왼손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다. 피아니스트의 허리를 감아준 여자의 왼팔은 굉장한 힘이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이었다. 여자는 하반신을 될 수 있는 대로 힘껏 밀어붙였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움직임이었다. 들어가자 숨이 멈추는 듯한 신음소리를 냈다. 격하지는 않으나 확실하고 가차없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여자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간간히 꼬리를 당기는 것처럼 신음이 새어나왔다. 피아니스트는 수를 세는 것처럼 정확했다. 확실한 운동은 점점 잔잔해지고 그와 함께 여자의 몸은 찾아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고 있었다. 여자의 오른손이 피아니스트의 왼손을 벗어나 양손으로 허벅지 근처의 시트를 강한 힘으로 쥐고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정해진 수에 달한 것처럼 잔잔해진 움직임을 단숨에 바꿔 깊이 찔러 넣자 여자가 예리하고 짧은 신음소리를 냈다. 외마디와 흐느낌이 서로 바꾸어 되풀이되며 경련이 복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시 쉰 후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여자는 다시 피아니스트의 움직임에 따라 신음소리를 달리하고 있었다. 등이 활처럼 휘었다가는 다시 되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했다. 때때로 유두 끝에 입을 갖다 대거나 손으로 등을 휘감으면 여자는 목소리의 변화로 대답했다. 여자의 몸이 기대하고 피아니스트가 그에 응답했다. 몇 번인가의 쉼을 되풀이한 후 피아니스트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여자의 얼굴 바로 위에 피아니스트는 머리를 두고 있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여자 입술에 갖다 댔다. 한 팔로 엎드린 듯한 그 움직임은 피아니스트의 외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자의 혀가 남자의 손가락을 적시자 그는 그 손을 하반신을 향했다. 피아니스트는 도달하는 순간 그 손가락으로 여자의 몸을 찔렀다. 여자는 폭발한 것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윽고 우는 아이의 흐느낌으로 변했다. 피아니스트는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헉헉거리면서도 여자 위에 엎어지지는 않았다. 여자의 양팔에 담겼던 힘이 빠져나갔다. 피아니스트의 어깨에 가볍게 대는 듯 하더니 털썩 하고 떨어졌다. 피아니스트는 두 사람의 다리 밑에 구겨져 있는 담요를 왼손으로 찾았다. 천천히 결합을 풀며 자신과 여자 사이로 담요를 끌어당겼다. 담요를 사이에 두고 여자의 몸에 자신을 밀어붙였다. 몸을 구부려 자신의 얼굴이 여자의 가슴에 오도록 자세를 잡았다. 여자는 왼손을 올려 가까스로 남자의 볼에 손을 갖다 댔다. 오른손은 천천히 침대 매트로 뻗어갔다. 갑자기 피아니스트가 몸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자의 왼손은 목적을 잃었다. 이와 동시에 매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던 오른손도 멈췄다. 그러나 곧 피아니스트의 오른손이 여자의 왼손을 따뜻이 잡았다. 또다시 무게감이 담요를 사이에 두고 여자의 몸에 느껴졌다. 여자는 오른손을 담요 안으로 집어넣었다. 담요 안에서 탁한 총성이 2번 났다. 여자 가슴 위에 무게감이 사라졌다. 피아니스트가 침대 위에서 굴러떨어진 것이다. 비명도 신음도 없었다. 여자는 귀를 기울이듯 담요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천천히 총을 베개 위에 놓고 침대 곁에 벗어 던져놓은 실내복을 걸쳤다. 그리고 침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 남자는 현관등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엔진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앞으로 뺐다. 시체를 쉽게 옮기기 위함이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 막다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를 세우고 문을 노크하자 여자가 열어주었다. 끝났어요. 여자가 메마른 소리로 말했다. 그래, 수고했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얼굴에는 그가 기다리는 동안 이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잔이 눈에 띄었다. 마셨어? 반 이상 닫혀있는 침실 문을 보며 남자가 물었다. 네. 소파에 앉은 여자는 눈을 감고 끄덕였다. 여자의 몸에서는 향수와 무연 화약 냄새가 났다. 일하기 전에 나도 한 잔 줘. 남자는 여자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피아니스트가 사용한 잔을 끌어당기고 술을 따랐다. 여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 남자는 뭘 했어요? 뭐라고? 술잔을 비운 남자가 되물었다. 이 집에 와야만 하는 실수를 했어요? 들어서 뭐 할 거야? 그렇네요. 여자는 깨끗이 수긍했다. 그럼 날이 밝기 전에 치워버리자고 말하며 일어나던 남자는 입이 얼어붙어 버렸다. 여자의 등 뒤에 있던 침실 문이 천천히 열린 것이다. 말은 많으나 조심성 역시 많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 벌거벗은 피아니스트가 침실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다. 피아니스트의 목소리를 듣고 여자는 침을 삼켰다.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을 들었다. 여자가 침대 위에 놓아둔 미크로스가 팡 하며 메마른 총성을 울렸다. 엎드리려 했던 남자는 이마에 총탄을 맞고 나뒹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아니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공포를 느낀 외침이었다. 여자는 침실 쪽을 그곳에 서 있는 피아니스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눈은 감겨진 채였다. 불쌍한 것. 피아니스트는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자는 사태를 깨달았다. 몸이 굳어 소파에 웅크리고 등받이를 꽉 잡았다. 굽어진 손가락이 새하얗게 변했다. 막다른 길 끝집에 살고 있고 주인은 깜깜, 방도 어둡게 해두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사르될 사람뿐. 그렇게 되는 거야? 피아니스트가 천천히 말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몇 명이야 지금까지? 피아니스트가 묻자 여자는 오른손을 들었다. 4개의 손가락을 펴보았다. 4명이라. 커피숍 사내도 분명 그중 1명이었겠지. 좋은 방법이로군. 감정을 나타내 보이고 다시 계속했다. 선생님은 아주 머리가 좋아. 필요 없거나 위험한 사람을 이리로 보낸다. 그리고 처리는 당신이 했군. 어떻게 알았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여자가 물었다. 당신 눈이 부자유한 것은 이야기 도중에 알았어. 내가 피아노 치는 신용을 해도 몰랐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일부러 그랬던 거야. 저 남자는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당신이 나를 끌어들인 방은 깜깜했어. 순간적으로 감이 왔지. 언제 덫을 쳐올까 하고 당신의 손놀림을 주의하고 있었지. 그 순간만 빼고. 그 후 당신의 오른손의 행방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잠자리를 바꾼 것은 그 때문이었어. 그렇지만 탄화는 분명히.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흔들었다. 정말 안 됐다는 듯이. 나는 당신이 먼저 침대에 들어간 뒤 가만히 생각했지. 당신이 장식해둔 인형을 노려보면서 말이야. 여자는 숨을 멈췄다. 그럼 제가 쏜 것은 그 인형을 언제나 옆에 끼고 귀여워해주고 있었겠지.
안 됐군. 당신에게는 저 인형밖에 없었을 거야. 거실의 전화가 가벼운 소리로 울었다. 여자가 얼굴을 그 방으로 돌렸을 때 피아니스트는 성큼 다가가 여자의 관자놀이에 대고 총을 쏘았다. 긴 머리카락 몇 개가 원을 그렸다. 여자가 테이블에 엎어지자 피아니스트는 그 손에 가만히 권총을 쥐어주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피아니스트는 침실로 돌아가 옷을 입었다. 침대 옆의 스탠드는 처음부터 콘센트에 꽂혀 있지도 않았다. 불빛도 없고 창도 전혀 없는 방이었다. 바닥에는 검은 총탄 자국을 얼굴에 남긴 프랑스 인형이 나뒹굴고 있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피아니스트는 엎드려서 침대에 떨어진 2개의 탄피와 프랑스 인형을 집어들었다. 탄피는 상의 주머니에 넣고 인형은 겨드랑이에 낀 채 침실을 나왔다. 테이블에 상반신을 얹고 있는 여자는 눈을 감고 있어서인지 자는 것처럼 보였다. 피아니스트는 여자의 시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머리를 가로저었다. 실내복 옷자락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시체의 다리에서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여자에게 남긴 것이었다. 피아니스트는 조그맣게 휘파람을 불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었다.